하나를 얻기는 어렵고 전부를 잃기는 쉽다. 관계를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들지만 허무는 데는 한순간이면 족하다. 그런 때가 있다. 사람을 잃기 좋은 때. 마음 하나면 충분했던 일인데 한없이 옹색해져 관계를 그르치는 때. 자신도 하지 못하는 역지사지를 타인에게 요구하고 있는 때. 아픈 후회의 씨앗을 생각 없이 심고 있는 때. 마음은 무엇일까? 정세난슬이 부르는 클레팜 정션으로 가는 길은 늦은 밤에 혼자 듣기 좋다. 그녀가 쓴 가사가 마음에 든다. 마음이 무엇일까 하고 스스로에게 묻고는 난 모르겠어 라고 혼자 답한다. 담백해서 좋다. 마음이 무언지 모르겠어서, 사는 게 무언지 모르겠어서 나도 늘 궁금해하며 나에게 묻곤 했다. 산다는 게 뭔가 모르겠다. 어제는 알 것 같더니 오늘은 또 모르겠다. 법정 스님도 스스로 묻고 모르겠다고 실토했다. 이 물음은 참으로 오래된 물음이다. 마음이 무엇인지 알려고 생겨난 것이 종교가 아니던가. 달나라에 착륙하는 일보다 내 마음이 착륙하는 일이 사람에게는 100만 배 더 어렵다. 오래전부터 현자들은 마음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사람의 말에 주목했다. 말은 마음의 실말이어서 말을 잡고 따라 들어가면 그 끝에 마음이 있다는 걸 그들은 알아챘다. 즉, 말이 나오는 자리가 마음이라는 것. 말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 따뜻하게 나오기도 하고 아프게 나오기도 하고 아름답게 나오기도 한다. 사람들은 남이 한 말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때문에 마음이 괴롭다.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괴롭고 잘 새겨듣지 못해서 괴롭고 할 말을 못해서 괴롭다. 그토록 마음이 괴로운데도 말에 신경 쓸 뿐 말의 자리인 마음에는 별반 신경 쓰지 않는다. 마음이 1mm도 꿈쩍하지 않으니 말은 한치도 변하지 않는다. 불가에서는 마음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고 본다. 이에 관한 비유가 있다. 물 하나를 놓고도 바라보는 입장이 제각기 다르다. 물고기에게 물은 집이다. 사람에게 물은 생명의 원천이다. 불 속의 마귀에게 물은 타는 목마름이다. 천사의 눈에는 보석이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호수는 온통 에메랄드 빛으로 반짝이니까 마음도 이와 같다. 내가 어느 자리에 마음을 두고 사는가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의 색깔과 온도도 달라진다. 그러므로 마음자리를 들여다본다는 건 곧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를 살핀다는 것이다. 마음 상태를 맑게 유지하는 비결이 있다. 내 마음 안에는 본래 나 자신만 들인다는 규율이다.
너무나 당연한 소리 아니냐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 안에서 나를 찾는 건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만큼 어렵다. 사람들은 요상하게도 마음의 용도를 무언가에 담는 그릇이나 창고로 쓴다. 그래서 온갖 잡다한 생각들과 지나간 일들과 심지어 상처까지도 거기다 저장해 둔다. 그래서 마음을 들여다보면 자꾸 심란해져서 들여다보기가 싫어진다. 마음은 잡동사니를 쌓아두는 창고가 아니라 비워두는 무의 공간이다. 떠오르는 생각이나 할 일들이나 기억들은 뇌에 저장해 두면 된다. 뇌는 분리수거도 하고 지울 것은 지우고 불필요한 것은 알아서 처리한다.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 않다. 한번 갖다 쌓아놓으면 그게 무엇이든 간에 갖다 놓은 사람이 치울 때까지 하염없이 내버려 둔다. 마음 창고가 비워지지 않고 자꾸 쌓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정리하는 요령이 없기 때문이다. 가령 오늘 내가 생활하면서 생긴 일들은 마음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이므로 외부에서 처리하고 마무리해야 한다. 그런데 이걸 안으로 끌고 들어와 쌓아둔다. 마음 안에는 나 자신 외에 그 어떤 것도 들여서는 안 된다는 규칙을 어기고 외부의 일들을 무심코 안으로 들인다. 그래서 마음은 내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차지가 된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마음자리를 몽땅 내주고 머물 곳이 없어져 방황하는 신세가 됐다는 의미이다. 사람 때문에 고단하고 관계 때문에 힘들어지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마음의 사다리를 내리고 들어가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는 일이다. 쌓아둔 심란을 쓸어낼수록 내가 있는 자리가 무심하게 도롤해진다. 아까워서 아낀 그 말. 죽음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묘비에 새길 묘비명도 한 줄 썼다. 검은 리본이 둘러진 영정사진 액자를 들고 저승사자의 안내를 받으며 내 몸이 누일 관까지 걸어갔다. 거의 매일 거울 속에서 들여다보던 그 남자가 영정사진 속에서 웃음 짓고 있었다. 천천히 수의를 입었다. 까슬한 값싼 천으로 지은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었다. 부유했든 가난했든 아무것도 담아가지 못한다는 의미였다. 신발을 벗었다. 신발을 벗어 한쪽 편에 가지런히 모아둘 때 기분이 묘했다. 그 짧은 순간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건너가는 마지막 의례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형용할 수 없는 사념들이 스쳐 지나갔다. 관 속에 발을 들여놓는 내 모습이 슬로우 비디오처럼 느리게 보였다. 다시는 걷지 못할 마지막 걸음이라고 생각하니 더 많이 걷고 올 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 관 속으로 들어가 등을 대고 누웠다. 어깨가 닿을 만큼 비좁고 서늘했다. 내가 차지할 수 있는 지상의 마지막 너비, 겨우 이만큼인걸. 이만큼이면 충분했던걸. 나는 너무 많이 원하며 살았다. 양손을 가슴에 얹고 숨을 길게 내쉬었다. 관에서 나무 냄새가 났다. 세상에 와서 내가 좋아했던 냄새들이 떠올랐다.
엄마 냄새, 햇볕 냄새, 풀 냄새, 눈 냄새, 비 냄새, 설탕 냄새. 내가 마셨던 공기와 물과 냄새들의 작별을 고했다. 관뚜껑이 덮이자 빛이 사라졌다. 눈의 감각이 닫혔다. 뚜껑 위로 나무 못 박는 소리가 쿵쿵 울렸다. 지상에 와서 듣는 마지막 소리였다. 내가 세상에 와서 타인의 가슴에 박은 못이 얼마나 많은지 떠올려 보라는 듯이 천둥처럼 울렸다. 그렇게 나는 죽어서 칠흑같이 어둡고 싸늘한 주검이 되었다. 의대생들이 해부학 실습을 하기 위해 처음 사체를 마주할 때 가장 많이 갖게 되는 느낌이 차가움이라고 한다. 바꿔 말하면 따뜻하다는 것이 곧 살아있음의 증거인 셈이다. 나는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유서를 쓸 때 왜 그리 많은 관계들이 떠올랐는지 모른다. 산다는 건 무수한 관계를 얽어 나라는 한 채의 집을 짓는 일이다. 죽는다는 건 그 모든 관계를 허물어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일이다. 묘비멍을 무엇라고 써야 할지 난감했다. 세상에 와서 좋았다고 쓰기에는 내가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많이 미안하고 고마웠다고 쓰기에는 내가 너무 잘못 살다 가는 느낌이 들었다. 망설이다가 나는 잘 먹고 갑니다 라고 썼다. 세상이 내게 차려준 밥은 따뜻했고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었고 다 헤아릴 수 없는 정성과 수고가 깃들어 있었다. 한 그릇의 밥을 위해 나는 살았고 밥은 언제나 나의 정직을 요구했다. 그런대로 나는 나의 밥값을 치렀다. 나이 들어 갈수록 감정이 메말라 간다고들 한다. 나는 그 말을 믿지 않는다. 고마워하고 사랑하고 미안해하는 감정은 저절로 일어나는 감정이다. 감정이 메말라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표현하는 정성이 메말라가는 것이리라. 사랑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둬두고 밖으로 흘러내보내지 않는 것이리라. 아낌없이 주고도 펑펑 남는 마음을 우리는 왜 그렇게 아끼고 사는 것일까? 저승에 가서는 쓸모도 없을 이승의 따뜻한 말들을 관 속에 넣어가려고 그렇게 아끼고 쓰지 않는 것일까? 한번 죽어보니 그것들을 남김없이 펑펑 쓰는 게 이득이겠더라는 말을 당신에게 꼭 해주고 싶다. 다른 사람은 왜 다른가? 다른 사람과 언제나 잘 지내는 건 참 힘들다. 나와 같은 사람과 만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바라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모순적이게도 다른 사람을 버젓이 사랑한다. 세상 어디에도 같은 사람과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 같은 사람과 살면 좋을 거라는 가설은 그러므로 검증 불가능하다. 나와 똑같은 사람과 산다고 가정해보자. 나와 같은 성격과 나와 같은 식성과 나와 같은 취미를 그도 가졌을 것이다. 영화관에 갈 때, 음식점에 갈 때 무얼 원하는지 물어볼 필요가 없다. 대화를 나눌 때도 생각이 같으니 따로 의견을 물어볼 필요도 없다. 느끼는 감정도 똑같다.
생리현상도 똑같아서 같은 시간에 그도 똥이 마려울 것이다. 내가 화나는 상황이 되면 그도 똑같이 화를 낼 것이다. 내가 우울하고 힘들 때 그도 우울하고 힘들 것이다. 내가 위로받고 싶을 때 그도 위로받고 싶어 할 것이다. 불을 보듯 뻔하다. 불편할 때가 더 많을 것이고 나쁠 때는 아주 나빠질 것이다. 다른 사람하고 지내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모르면 알아가는 재미도 있고 예측 불가능한 스릴도 있고 신비감도 있고 그래서 자연은 오묘하다. 똑같은 사람을 단 한 쌍도 세상에 내보내지 않는다.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같이 살 수 있다는 것이 천만 다행이다. 우리는 내가 아닌 모든 사람을 다른 사람이라고 부른다.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라고 명명한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잊고 사는 것 같다. 같은 사람은 없는데도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혐오하고 싫어한다. 이보다 바보 같은 일이 없다. 남들도 자기와 같아야 한다고 단단히 착각하며 산다. 다른 사람의 다른 냄새, 다른 억양, 다른 취향, 다른 피부색, 다른 생각을 못 견뎌 한다. 나라가 다르고 신앙이 다르다고, 성적 취향이 다르고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다고 무턱대고 비난한다. 가난하다고, 뚱뚱하다고, 장애가 있다고 조롱하고 차별한다. 우리가 타인을 지칭하는 단어를 간편하게 만들어서 쓰지 않고 굳이 다른이라는 관형사를 사람 앞에 붙여서 사용하는 이유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건 나와 같지 않은 다름을 가진 사람이니 언제라도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다른에 숨어 있다. 보통보다 두드러지고 뛰어나다는 의미도 들어있다.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지 말고 겸손하게 대하라는 경고를 분명하게 담고 있다. 다른 사람은 나와 달라서 그것만으로도 경이롭고 귀하다. 내가 고유한 독립자로 살아갈 권리를 가지듯이 다른 사람도 독립적인 권리를 갖는다. 그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켜주지 않으면 나의 권리도 존중받지 못한다. 다른 사람을 혐오하고 증오하도록 조장하는 야만인들이 한때 있었다. 그 무도한 어둠의 시대가 끝난 지 오래다. 우리의 본성이 시키는 대로 다른 사람을 선입견 없이 좋아하고 감정이 시키는 대로 사랑하면 된다. 그것이 자연이 원하는 인간의 모습이다. 지금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와 함께 살고 있다면 그 사람도 처음엔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이었을 것이다. 당신에게 사랑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분명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당신에게 왔을 것이다. 다른 사람 없이 당신이 행복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다른 사람 없이 당신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 다른 사람이 나의 존재 근거다. 사람 욕심. 무던한 사람이었으면 하고 바란다. 너무 예민하게 굴면 피곤하니까. 지내고 보니
묻어난 게 아니라 둔감한 거였다. 이번에는 세심한 사람이었으면 하고 바란다. 너무 무심하면 외로우니까. 지내고 보니 세심한 게 아니라 예민했던 거였다. 이번에는 다시 묻어날 때는 묻어나고 세심할 때는 세심했으면 좋겠다고 바란다. 어지간한 실수를 해도 묻어나게 넘어가주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세심하게 챙겨주는 사람이면 좋겠다고 바란다. 두 사람을 반반씩 섞어놨으면 딱 좋겠다고 지상 최대의 합체 성형수술 장면을 상상해보기에 이른다. 우리 모두는 이미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반반씩으로 섞여 있다. 있는 반반씩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없는 반반씩에 자꾸만 눈이 갈 뿐이다. 불행은 없는 것을 원할수록 더 불행을 선물한다. 솜처럼 따스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있고 칼처럼 단호하고 줏대 있는 사람이 있고 송곳처럼 정확하고 세심한 사람이 있다. 그러나 어느 때는 솜이 되고 어느 때는 칼이 되고 어느 때는 송곳이 되는 그런 합체 인간은 없다. 욕심 중에서도 가장 나쁜 욕심이 사람 욕심이다. 사람 욕심은 나와 상대를 다 불행하게 만든다. 바라는 것은 바랐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행동했음으로 이루어진다. 사람들이 흔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착각하지만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 중에서도 반드시 행동으로 이루어낸 것만 이루어진다. 욕심 부린다고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욕심 때문에 더 많이 잃는다. 설령 당신이 하늘을 움직여 완벽한 사람을 찾아냈다 해도 그 완벽한 사람이 당신처럼 욕심 많고 편협한 사람을 좋아할 리가 추호도 없다. 세상의 이치는 오묘하다. 희박한 확률에 투기하고 낭비하며 살지 말라고 모든 사람에게 하루에 딱 하루씩만 시간이 제공된다. 그래서 보통의 삶에는 폭등도 폭락도 없다. 매일 딱 하루씩만 상승한다. 매일 하루치에 해가 뜨고 저문다. 내일도 오늘처럼 해가 뜰 거라는 믿음. 그리고 해가 뜬 오늘을 대박이라고 여기는 마음. 행복은 별게 아니다. 사람 욕심을 덜면 삶은 한결 수월해진다. 바라지 말고 바라는 대로 살 것. 바라는 대로 사라지지 않으면 바라지지 말고 살 것. 쉽다. 욕심이 자꾸 어렵게 만든다. 삶의 최전선. 나란히 걷던 여행자가 내게 말했다. 여행에는 좋은 점이 있어. 내가 잘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도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곳에 가서 만나고 그곳에 가서 감탄하면 되니까. 일상의 미덕은 한결같은 일상성에 있다. 카프카의 말처럼 우리가 가진 유일한 인생은 일상뿐이다. 그렇지만 때로 일상의 지루함은 자아를 단조롭게 요약해버린다. 빈틈없는 시간의 수레바퀴는 한 존재가 생략되어도 모르고 지나간다. 일상에 반항해보고 싶을 때 나는 지금 여기의 페이지에 책갈피를 꽂아두고 일어선다. 가름끈을 넣어
오늘의 자리를 표시해두고 나는 미련 없이 떠난다. 그곳에 가면 내가 다하지 못한 삶의 최선과 내가 갖지 못한 오랜 숙련의 질감을 만질 수 있다. 내가 다 잘할 필요가 없다는 위안도 그곳에 있다. 그곳에 가면 우동면을 그토록 섬세하게 뽑아내는 사람이 있고 나무젓가락 한 짝을 그토록 미려하게 깎아내는 사람이 있다. 나는 그들에게 진심을 다해 존경과 감탄을 보낸다. 그럼으로써 그들이 쏟은 인내의 시간을 인정하고 내가 머물러 있는 자리를 인정하고 나의 평범한 일상을 받아들인다. 여행은 평범한 것이 가장 특별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대를 이어 면을 뽑아내는 사소함은 일생 내내 밥을 짓는 어머니의 평범한 특별함과 닮아 있다. 자기 자리에서 자신의 빛깔대로 꽃을 피워낸다. 누군가가 내게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면 그에게 가면 된다. 그가 갖지 못한 것이 내게 있다면 기꺼이 내주면 된다. 평범한 일상들의 어울림이다. 일상은 우리들 삶의 최전선이다. 익숙한 것은 무심히 스쳐 지나가고 낯선 것은 도드라져 눈에 박힌다.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낯선 것들에 대한 설렘과 동경 때문이다. 그러나 여행자들에게 감탄을 자아내는 경이로운 풍광도 그곳에 그들에겐 심드렁한 경치에 지나지 않는다. 나의 일상을 벗어나 다른 누군가의 익숙한 일상을 찾아가는 모험. 익숙한 낯설음의 반복을 인생이라고 부르는 게 아닐까? 버티고 있는 사람. 버티는 인생만 살다 보면 자신이 뭐가 하고 싶어 이곳에 있는지 점점 알 수 없어진다. 아무튼 살아보자고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때론 이렇게 사는 것은 느린 자살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느낌이 들곤 한다. 요시모토 바나나의 소설 그녀에 대하여 앞부분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이 문장을 본 순간 나는 막막해졌다. 어디론가 훌훌 떠나야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수집해 놓고 자신의 떠남에 대한 정당한 근거로 삼기에 적절해 보였다. 밑줄을 그어댔다. 이 문단의 동그라미를 서너 차례 세차게 치다가 연필심이 툭 하고 부러졌다. 마냥 동의할 수 없는 불편한 심사가 뾰족하게 돋았던 것이다. 타인을 위한 헌신과 희생이 어쩔 수 없이 내 삶을 갉아먹듯이 나를 위한 나의 희생도 행복을 갉아먹는다. 행복을 미루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으니까. 물론 지금 버티는 건 나중에 버티지 않기 위해서일 것이다. 5분의 시간을 인내하는 건 맛있는 빵을 먹기 위해서인 것처럼 버티는 사람은 목적이 분명하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면 그토록 버틸 이유가 없을 테니까. 그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버틸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기에 버틴다. 힘겹게 버티고 있는 사람에게 즐기면서 살지 왜 바보같이 참고 있느냐고 말하는 것은 그 삶에 대한 모욕이다. 저 문장에 버티는 인생은 지나치게 잔혹하고
과장된 표현이 아닐까. 인생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가운데 버텨야 할 어느 때를 담담하게 버티는 것일 테니까. 삶의 무게에 눌린 사람들은 삶을 투쟁이라고 말한다. 힘겹게 버티고 있는 사람들은 삶을 고통이라고 말할 것이다. 물론 그들도 안다. 무언가에 대항하는 삶보다 무언가를 위해서 사는 삶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을. 그래도 그들은 오늘도 버티고 산다.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삶,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삶일지라도 기꺼이. 지금 내가 행복하다면 그 행복은 얼마간 버텨낸 시절의 고통에 빚지고 있다. 그것이 행복의 관계성이다. 그러므로 버티고 있는 사람을 보거든 어리석다고 비웃지 말자. 가여워하지도 미안해하지도 말자. 불행할 거라고 지레 짐작하지도 말자. 손을 가볍게 흔들어 인사하고 자신의 여행을 떠나자. 떠나가서 지금을 버티는 자들의 목까지 삶을 감각하고 오자. 부디 어떤 경우라도 나의 행복을 유예하거나 구걸하지 말자. 버티는 순간에도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마음자리 미라클 북글림입니다. 오늘 제가 낭독해드린 책은 림태주 에세이 웅진 지식하우스의 관계의 물리학입니다. 첫 번째 관계학 개론인 관계의 물리학을 쓰셨습니다. 관계의 비밀스러운 원리와 고양이법을 알고 싶어서 친구들과 상추쌈을 나누는 일의 기쁨으로 날씨와 천체 물리학을 참고하여 세 번째 작가님의 소개만으로도 어떤 분이실지 짐작이 갑니다. 이 책은 그토록 쉽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려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내가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이루어야 더 자주 많이 행복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하며 삶의 기준을 내가 정하고 살아야겠다. 그래서 내가 좋으면 온전한 삶이다. 그래도 괜찮다라는 위로와 공감이 되었습니다. 사람 때문에 고단하고 관계 때문에 힘들어질 때 여러분께도 따뜻한 답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